자, 오늘 천정호 판사님과의 저자의 만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최고의 독서법 중에 하나가 저자를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고 줌이 되면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대면의 기회는 갖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또 우리가 원근 각지에 있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추앙하는 우리 작가님이고 판사님이십니다. 정말 새로운 길을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했더라도 가지 못하는 그런 가시밭길을 정말 온몸으로 뚫고 헤쳐나와서 우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서 제가 어디 가나 우리 천정호 판사님 추앙한다고 존경한다고 자랑하고 난 천정호 판사님 조금 안다고 또 자랑질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유명하셔서 요즘 뭐 짤이라 그러죠. 짤도 많이 봤을 테고 실물로 이렇게 줌으로도 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 지금 다들 비디오 켜고 지금은 잠깐 스피커 한번 켜볼까요? 그래도 박수로 환영하는데 박수 소리가 좀 들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스피커 켜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인사말 짧게 하면서 우리 박수로 천정호 오늘은 작가님으로 통할까요? 판사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천 판사님 일단은 잠깐만요. 하고 일단 판사님 잠깐 그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먼저 해주시고 예. 지금 화면에 뜨는 친구 일단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자기 소개하면서 질문하면 또 답해 주시고 한 3분에서 한 4, 5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이제 예. 17개, 20개 질문을 또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 우리 천 판사님 인사 말씀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천정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또 어렵게 생각했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시간에 우리 학생들도 일찍 일어나라고 쉽지 않았겠지만 판사님도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우리 바로 시작할까요? 이번에 일반은 우리 전주에 사는 초등학생 문지연입니다. 지연아, 또 질문한 대로 자기소개 먼저 하고 감사 인사하고 우리 작가님에게 판사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지연이라고 합니다. 판사님의 책을 읽고 판사님의 재판 방식이 약간 충격을 받기도 하고 계속 읽다 보니 이 사람을 여쭤본 척을 받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던 비행 소년들이 다시 재비행을 저질렀을 때 판사님은 비행 소년들이 다시 재비행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도 됩니까? 네네네. 예. 지금 질문 중에 재판 방식에 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창원지방법원에서 3년간 재판을 할 당시에 하루에 6시간 동안 재판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평균 100명이에요, 100명. 그러면 6시간을 100명으로 나누면 한 아이당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분 동안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아이를 부르면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몇 초 지나갑니다. 앉아서 아이 신분을 묻고 부모님 관계 묻고 하면 또 몇 초 지나갑니다. 그래서 비행 내용을 묻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맞다 하면 짧게 끝나지만 아니라 하면 또 재판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심리가 끝나면 어른들의 재판은요, 그날 바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들이 형을 정하고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집니다. 판결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해서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소년재판은 즉일 선고라고 해서 그날 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아이에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3분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끝나고 나면 소년원 가는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충격적이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법정에 섰을 때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는 바람에서 호통을 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질문 중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재비행 가능성이 있느냐,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들, 어른들이 쓰는 표현들에 여러분들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어요. 여러분마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세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호통을 쳤고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입니다. 재비행을 저지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북토크도 하고 좋은 저자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결손 저소득 빈곤층 가정의 분들이 많아요.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어느 수준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는 영어 ABC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중학교에서는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똑똑하다고 한 아이들 한과영에 보내고, 그 다음에 특목고 보내고, 그 다음에 과학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등급화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결국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 갈 수밖에 없고,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무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재비행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첫 번째 가정 환경이고요. 두 번째, 그들이 함께 우정을 나누는 또래들이 매우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재비행을 저지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소년법에는요,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성품 교정하라, 두 번째 환경을 조정해주라, 이 두 가지 요소를 조건으로서 재비행을 막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혐오나 편견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런 관심 없이 성품 교정할 생각도 안 해요. 두 번째는 그들의 환경은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왜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경제력을 획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환경에 노출돼서 재비행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다음에는 서우가 우리 판사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김서우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의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강한 처벌만이 피해자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지, 과연 그것이 진정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78쪽에서 180쪽에 퍽치기를 해서 나중에 퍽치기 전과자 투수라고 불리며 나락을 간 선수가 가슴이 많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을 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판사님은 가해자가 아닌 그 사람의 부모 등등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과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형벌은 우리가 말하기에 보통 말해 처벌이라고 합니다. 소년법에서는요, 형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벌을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사람에 대한 재비행을 재범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사적 보복 시대가 끝나고 공적 복수 시대, 응보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요.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서 당한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어요. 국가가 대신해 주는 제도가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입고서도 자기의 보복 감정이나 원한, 원망 등을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판사님들이 좀 더 엄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권 운동이 보편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강한 처벌은 자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인권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건데요. 여기서 모순점이 드러납니다.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형벌을 높여서 엄하게 처벌을 해달라 하는 것은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인권 운동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점을 찾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응보 시대에는요, 피해자에 대한 치유는 사실상 100%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국가가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은 너무나 이 법이 부실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회복에 있어서 온전한 국가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해자를 엄벌하라, 특히 비행소년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가 이제 발생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도소 가서 살고 나오겠다, 피해 배상 안 하겠다 합니다. 소년범들의 경우에는요,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용서를 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비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앞으로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서호가 제기했던 질문 속에는 그런 미성년자의 지위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는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그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퍽치기 강도 선수의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은 네가 한 것이니까 나는 책임없다 하신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니라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를 변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성인이고 책임 있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 판사님, 저기 우리 서가 묻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요런 사건과 관련된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유명 야구 선수가 됐다가 과거 뭐죠? 청소년 때 이렇게 지은 범행이 드러나서 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변상도 했는데 이 청소년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옛날 얘기가 이제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비난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운동선수가 결국은 전도 유망한 운동선수였는데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고 남이 대신 용서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근데 요 경우 이제 청소년 경우는 부모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자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건 법적인 문제랑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요, 재판 당시까지의 그 정황을 또 사정을 고려합니다. 음, 예. 그렇다면 재판 이후에까지 그 아이가 도덕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 아이가 별도로 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예,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비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대신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중에 어릴 적 일을 덜추어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시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 처벌하겠다. 이런 것은 현대 법치 제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다시 사과하고 빌어라 용서를 구해라 하는 것은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정의 중독이라는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이해 당사자도 아닌 분들이 분노하시면서 공감을 주면서 댓글을 달고 그 사람의 신상을 틀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분이 잘못 살아온 탓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용서, 그다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런 정의 중독감에 빠지는 그런 사회적 현상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정은 표출할 수 있습니다만은 집단으로 어떤 미투를 하는데 동참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 또 그들의 부모님, 아까 그 야구선수 그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도 부산에서 유명한 조폭이었습니다. 조폭이었는데, 개가천선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털고, 피해자들, 일일이 9명의 피해자들 다 찾아가 피해 변상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점이 이제 전혀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게 되니까 이 정의 중독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정에 있어서 단순히 드러난 사실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정들이 뭔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야 어떻게 궁금한 거에 대한 좀 질문이 풀렸네. 네, 예, 그래요. 다음 우리 예성이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이혜성입니다. 판사님이 쓰신 책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를 잘 읽었습니다. 판사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정말 보람찹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을 재판하면서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재판을 보다 보면은 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사님은 지금 체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럼 질문을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혹시라도 다시 한 번에 용서 없이 계속된 잘못을 저지르면은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하게 재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재비행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예.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엄벌주의를 취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음, 아, 미국에서는요, 전 세계 수감자의 20%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이 아,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SNS 통해서 바라보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켄싱턴 같은 경우에는요, 예,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인해 좀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 양인지 예, 이 여성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엄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음, 그것이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동화 속에서 햇볕과 바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엄벌보다는 적정한 벌과 처벌 이후에 재비행을 막기 위한 사회적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네. 네,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적절한 질문에 또 아주 적절하게 또 우리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은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은서라고 합니다. 판사님의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 판사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원래 촉법소년, 비행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의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범죄를 저지른 비행소년들에게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책을 읽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저의 시선이 긍정적이게 변화하였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청소년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특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세게 다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판사님의 모습을 보며 참 본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판사님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처럼 판사님도 판사의 자리에서 마음이 연약한 청소년들을 품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판사님께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호통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매우 호되게 대한다는 느낌을 줍니다만은 또 다른 모습으로는 아이들에게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제 의도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처벌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3분 재판으로 끝나면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엄하게 호통치면서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이 끝난 뒤에는요, 그 처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누군가가 피해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정에서는 아이들은 이미 한 번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아이들이 비행을 막아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 한 사람입니다만은, 판사님들은 더 나아가서 이미 한 번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아이들을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불쌍한 점도 있습니다만은요, 처벌 이후에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는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왜 아이들한테, 비행청소년한테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입니까?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더 애를 쓰셔야죠 하는데요. 피해자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해야 됩니다. 판사님들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행 청소년들과 사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고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용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는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라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요, 그 원수까지 살아가라는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용서를 통한 사랑보다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예수님의 그 제자도로의 삶을 완전히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묻어나서 최근에 비행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요, 언제든지 여러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가는요,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좋은 것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다듬고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천 판사님, 혹시 우리 은서 질문 중에 그 판사님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네, 저는 책도 있긴 하지만 잠깐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그 영적 체험이나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사라져서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그렇게 반복되다가 제가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간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뒤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어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예수님을
강한 뭐 영적 체험이나 은사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둘러 얘기한 겁니다. 네. 네, 우리 은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천판사님 그 모든 삶의 이력의 이면에 신앙이 있고, 그래서 우리 판사님 쓰신 책 내가 우리 채팅창에 올렸고, 혹시 나중에 우리 뭐 온라인 서점에서 우리 천정호 판사님 이름으로 검색하면 천정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좀, 여기 이제 크리스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닌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장로님으로서 교회도 아주 잘 섬기고 계시고 또 그러고 있어요. 은사가 또 아주 재능이 있는 친구고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사 혹시 더 추가하거나 뭐 또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없어요. 그래. 자, 그 다음은 우리 시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김시연입니다. 먼저 책을 읽기 전 저는 약간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미디어 속에 그냥 나온 것만 보고는 그냥 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좀 다소 엄청 좁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 21쪽에서 그들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엔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꼬리표가 되어 따라다니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나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그들에게 잔인하고 위험한 생각이었는지도 알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나 길거리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한심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동정을 바라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또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른이 아닌 비슷한 또래인 제가 그들을 과연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 한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제가 코멘트는 하지 않고 꼬리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가벼운 절도 사건으로 딱 한 건의 비행으로 저한테 재판을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물어봤죠. 결혼식장에 갈까? 하니까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유명하니까 가면요, 사람들이 저 아이가 천판사님으로부터 재판받은 아이네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신상이 틀려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음, 그래서 제가 화환을 보낼까 하니까 뭐라 했을까요? 안 된다 합니다. 그것도 드러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요,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회가 비행청소년이라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래들 아이들 중에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 보면 난 열심히 살아가는데 쟤들 왜 저러지 하는 한심하다는 생각 아니면 또 동정이 간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거기에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연 양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판사가 된다면 이렇습니다. 판사가 되면 크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있는데요. 민사사건은 보통의 사람들, 기업인들이 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90%는요, 지금 소년범 법정에 섰던 아이들이 비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과자로 전락되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 못한 아이들의 삶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안심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재단하고 판결하기 시작하면요, 예, 참으로 존경받는 법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직업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예, 여러분들은 그 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좀 더 깊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냥 그 감정적인 면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그 미국에서 20%가 전 세계 20%의 수감자가 있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판사님, 아까 그 형사재판 오는 분들이 90%가 소년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게 그게 진짜 이제 맞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그 94년도 통계인데요. 94년, 소년원 출신의 70%가 성인범이 됩니다. 70%.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면, 예,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90%는 좀 과한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이제 성인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음. 예. 이제 성인 범죄자가 되면 나중에 성인 범죄 중에는 뭐 기업 범죄도 있고요. 또 사기 범죄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생계형 범죄의 대부분은 소년 범죄에서 출발해서, 생겨요. 예,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대부분 보면 어릴 적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시연이 또 추가하거나 할 얘기가 있으면. 어, 말씀 듣고 깊이 한번 다시 생각 깊이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 현장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못 본 것들을 또 많이 또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엔 우리 시아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최시아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화를 잘못을 없던 조고 교육을 시키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졸리는 진짜 방법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따뜻한 돌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란 걸 판사님의 판결들과 훈계들, 청소년 회복센터에 간 비행 청소년들이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며 느꼈습니다. 판사님의 청소년 시절은 어땠는지, 판사님은 어떤 아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판사님이 자라신 배경 중 비행 청소년들을 대할 때 영향을 준 부분이 있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교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판사님 그 아이들 그 교정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잡초가 많이 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잡초가 안 납니까? 이런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또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잡초를 안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두면요, 밭이 황폐됩니다. 우리가 교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접근하지만 결국은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요.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탱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의 청소년 어린 시절은 부산 아비도 까치고개에서 자랐습니다. 인터뷰나 이런 데서 자주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감천문화마을 아실 겁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면 제가 자란 곳이 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유키즈 온더 블락에서도 소개됐던 그 친구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제 상황을 짐작하실 건데요. 저는 7남매 중에서 장남입니다. 혼자, 저희 형제 중에서 혼자 대학 나왔습니다. 네, 우리 누님들은요, 학벌이 그리 좋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동창생인 친구가요, 부산의 유명한 칠성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오, 죄를 저지르고 지금 목포교도소에서 28년째 무기징역수로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손해재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재판은 구조적으로 결손 저도 빈곤층 아이들이 70%가 넘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어제도 누가 질문을 하시던데, 한사님 그 부유한 집안 아이들은 왜 그렇게 가볍게 처벌합니까 하는데, 그 아이들은 법정에 안 서요. 소년법정에. 왜? 사건이 터지면 부모님이 나서서 피해 변상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에게 돈을 주면 멈춥니다. 형사 절차가 멈춰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훈방으로 빠집니다. 검찰 단계에 오면 기소유예로 빠집니다.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되는 아이들은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모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년 범죄 중에서 비율을 따지자면 결손 저소득 빈곤층 가정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는데, 법정에 오는 아이들은 걸르고 걸러진 아이들을 빼고 걸러지지 못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년법정에서 아이들은요, 변호사 선임률이 사선 변호사 선임률이 0.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전문으로 해서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년재판을 전공으로 해서 전문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그거는 내 생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소년재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를 몰았고 제가 선택을 하게 할 수밖에 없게 했고요. 그래 갔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아까 우리 중학교 동창 무기징역수 그 조직폭력배를 동경하는 아이들, 호기심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생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우리 사회가 편견과 혐오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도움이라는 게 뭐 그 아이들을 엄청난 도움을 주라는 게 아니고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어도 환경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2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또 여러 가지 길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소년재판을 계속하게 했고 유명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3,050명의 전국에 3,050명의 판사님들이 계신데 저처럼 비행 청소년들의 삶, 가난한 아이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판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성훈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판사님의 책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소년범들의 생각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소년범들에게는 불쌍하다, 딱하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책을 읽고 나서 살짝 소년범들이 딱하기도 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판사님의 책을 통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판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사연이 딱한 소년범들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 잔인하기만 한 소년범들도 있는데 우리는 소년범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좋은 질문인데요. 소년범
중에 퍼센트지로 나누면 5% 정도의 아이들이 강력범죄입니다. 살인, 성폭행, 방화, 강도. 나머지 95%가요. 폭력범죄, 절도범죄입니다. 그래서 잔인하다는 게 어떤 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소년재판을 하면서 살인사건은 단 한 건도 처리 안 해봤습니다. 촉법소년들 살인사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특정 5% 사건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 그런 것을 잔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요. 예, 그렇게 소년들에 대해서 특히 촉법 소년들의 경우에는 잔인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다. 0.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5%의 비율은요, 1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아이들이 비행이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이렇게 느끼시냐 하면요, 옛날과 달리 SNS에 실시간으로 범죄가 정보가 오기 때문에 가벼운 95%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정보는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보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방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유튜버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 조회수가 높아지면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골라내서 여러분들이 길을 다듬을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확실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고 잘못된 정보에 의지해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판사님 얘기 통해서 자꾸 배우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우리 현빈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최현빈입니다. 판사님의 자서전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를 읽고 소년범과 그리고 소년법, 소년재판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동안 근처에서 나쁜 짓 하고 소년원이나 보호소에 수감된 몇몇 애들을 봐가지고 소년범에 대해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사님을 통해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한테 이제 좀 더 연민어린 시선 그런 거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151쪽부터 나오는 함께 나오는 아픔이 되기를 내용이 좀 인상 깊었어요. 다른 이들처럼 그냥 피해자를 저렇게 만든 가해자를 엄벌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피해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년범들을 혐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피해자를 돕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 점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길래 피해자를 생각한다면서 가해자를 엄벌한다더니 사형시킨다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작 이제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건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 강화만을 주장해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하는지 전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이 심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단어 중에 정의 중독감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자제를 하는 사람들인데 SNS만 들어가면 그들의 생각과 다른 댓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면요, 예, 심리적으로 뇌가 반응을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돼서 쾌감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중독되시면 안 돼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도파민이 나오면 그게 우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펜타닐이란 그 마약이 왜 무서웠냐면 한 번 투약하는 순간 그야말로 중독되어서 죽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펜타밀은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건데 거기 마약범들이 그것을 팔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투약하고 나면 몸에 있는 도파민이 그야말로 모두 배출돼 버립니다.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데요. 그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 손에 살짝 손가락으로 튕겨도 충격과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하다 보면 쾌감도 느끼고 내가 뭔가 피해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피해자로서는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위안을 얻게 됩니다만은 그 댓글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평생에 피해가 회복되겠습니까? 살아 돌아오기 전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댓글도 중요합니다. 위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해자들, 그 유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산여행생 폭격 사건이 2017년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릴 적인데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불쌍하다면서 가해자를 엄벌하라 소년법 폐지해서 사형 무기징역형 선고하라고 해놓고 그냥 끝이에요. 그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NS 보면요, 유기견 문제라든지 유기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슈화하면서 후원금을 모으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그 피해자, 부산여행생 피해자 아이들을 위해서 단 그 한 번의 모금 활동이라도 있었나요? 누군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댓글 다는 거 좋고 분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지 않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계속적으로 공감해주고 그 회복,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나요? 네. 하진아. 이마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이화진입니다. 먼저 판사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사님의 책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한 책을 너무나도 재밌게 읽고 그 책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저의 생각들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판사님께서는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소년범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러한 점이 궁금합니다. 예,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 처음 소년재판 시작할 때 전국 그 소년 사건 수가 몇만 건이냐면 12만 6천 건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갔냐면 한 6만 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사건 수는 떨어졌는데 재범률의 그 퍼센티지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재범률이 높다는 그 반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이성적인 문제, 적어도 정의의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 주는 게 맞는가 하는 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년 관련 책을 3권 썼고요.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조차 읽기 쉽게 만들자고 출판사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3권의 책을 요약한 책입니다. 세 번째 책에 호통파사의 천종의 변명에 보면요, 거기 정의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정의란 뭐냐면 뭐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크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면 시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어요. 시정적 정의는요, 잘못을 시정하는 겁니다. 바로잡는 것. 휴대폰을 빼앗겼다면 휴대폰을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돌려받고 사적 보복 시대에서 내가 거기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사적 보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적 보복이 안 되니까 국가가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게 돼요. 그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시정적 정의에서는 돌려받고 처벌하고, 그 다음에 그 배분적 정의가 있습니다. 배분적 정의. 여러분, 빈부격차가 심하면 여러분 그 조정해야 된다고 하시죠? 생각하시죠? 세금, 급여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은 비율로 세금 낼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재원을 모아서 국가 정책을 실천하고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배분적 정의거든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경우에는 시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반쪽짜리 정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정적 정의에만 관심이 있지 배분적 정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거는 뭐 어른들이 하고 정치에서 하는 것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들의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얘가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시정적 정의만 한다면 처벌하고 빵 돌려받으면 돼요. 그죠? 배상받으면 되죠. 그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시정적 정의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배분적 정의로 해결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빵을 사줘야 돼요. 국가가 나서서 복지 혜택을 주든지,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차상위 계층이라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면 교회가 나서든지 크리스찬이 나서든지 누군가가 나서서 그 아이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해서 빵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국가도 이제 복지 요건이 안 맞으니까 안 도와주시고, 교회도 막 저 아이는 너무 미워서 못 도와주겠다, 사람들도 야, 저 아이는 누가 도와주냐 하고 있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14살짜리 아이라면요, 그 아이를 일을 시키면 돼요. 그러나 국가는요, 15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근로를 못하게 막아뒀어요. 그럼 이걸 풀어야 돼. 근로기준법을 폐지해서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게 배분적 정의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도와주신 대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없고 아무도 사회적으로 안 도와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편의점에 알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이게 정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배분적 정의 신경 안 써도 돼요. 범죄자에서 20살 이상이면 자기가 어디에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해도 됩니다. 하지만 소년들의 경우에는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도 안 도와주시고 국가에서 안 도와주신다면 얘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년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립돼야 됩니다. 소년범과 정의 문제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들이 결코 단순한 자선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선의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정의의 한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판사님, 그럼 정리하면은 그 아이들 돕는 것이 우리를 돕는 거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좀 될까요? 어떤가요? 우리를 돕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를 지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단순한 시정적 정의가 아닌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이 아이한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겠다면 근로기준법을 폐지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그 아이에게, 뭐 그 아이로서는 뭐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 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해서 대할 태도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혹시라도 잘못돼서 여러분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상호 성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아이 입장에 생각한다면
그죠? 음. 그거 도저히 못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이런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낯선 얘기니까 그 예. 아이들의 어떤 뭐 잘못한 것만 보이고 또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좋은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세계관을 깨뜨릴 때에 최고의 저자 중에 하나라고 하죠. 프란츠 카프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책은 얼음바다를 깨는 도끼와 같다. 그래서 하는데 오늘 우리 판사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의에 대한 생각들, 또 그 판사님 만난 소년들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나 선입견들을 많이 깨뜨려 주시고 또 우리를 더 넓은 지평으로 이끌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은찬이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박은찬입니다. 판사님 앞에서 질문을 할 때 위축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판사님의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행 소년들을 감싸주시는 판사님을 보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판사님은 임시 위탁이라는 판결을 하실 때가 꽤 있는데 임시 위탁을 한 비행 소년들은 재비행을 잘 하지 않는 느낌으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임시 위탁이 자세하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임시 위탁을 한 비행 소년들이 재비행을 왜 잘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그러네, 그죠? 네.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재판 받기 전에 도주를 예방하거나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되어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예. 구속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생활하냐면 구치소에서 생활하거든요. 구치소.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교도소로 갑니다. 교도소. 확정 판결을 집행하는 곳은 교도소고, 판결되기 전까지 도주를 막거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구속시켜 두는 것은 구치소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똑같아요. 판결을 하고 나면 격리되어 간 것이 소년원입니다. 소년원. 소년원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가출이 심하거나 법정에 잘 안 온 아이들은 재판까지 붙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붙들어 두는 것을 소년분류심사원이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아이를 격리시키는 것을 임시위탁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위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소년원에 가라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아이는 재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떤 재판 처분 이후에 자기가 신분이 어떻게 될지를 이게 임시적이지 않고 자기 신분은 이제 소년원생이라는 신분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임시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생활을 잘 하게 되면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보고서에 따라서 소년원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열심히 살려고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임시위탁소 소년 분류심사원이 전 세계에서 최악의 시설이 한국에 있어요. 와, 진짜요? 일본에서는 한 아이당 한 명씩 독방에 위탁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소년 분류심사원이 너무나 수가 부족해서 한 방에 여름에 되면요, 16명씩, 와, 20명씩, 야, 에어컨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 기사, 조선일보 기사 보면 20 몇 명이 더위에 자는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비행을 안 저지르겠다는 마음이 거기서는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13년째 분류심사원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전북에 있는 분류심사원이 아이들 수가 적어서 필요 없다고 해서 폐쇄해버리고 지금 광주에 있는 분류심사원으로 가요. 그래서 전북에 있는 애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부모님들은 면회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광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에도 분류심사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통영에서 할머니가 손자 면회 올리시려면 4시간 걸려가 대중교통 타고 와요. 그것도 30분밖에 안 줘, 하루에. 현재 임시위탁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제하고 싶지만 너무 가출이 심하거나 비행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한 아이들에는 냉각기를 거칠 필요가 있어서 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시킵니다. 예. 그래서 임시위탁한 아이들은 그 소년원을 간접적으로 4주 정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행을 가급적이면 안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해됐나요? 은찬이 좀 더 추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해도 되고. 은찬,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아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정하연이라고 합니다. 판사님의 책을 읽고 소년범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률을 줄이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소년범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대부분의 그 친구들이 내 생각을 조금 수정했다. 그게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이상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시각이 나쁘시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질문 속에서도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부모님을 통해서 뭔가를 선입견을 키워가는데 제발 여러분들만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판사님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폭력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폭력 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판사님은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교육을 받았을 건데요. 폭력 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교육을 잘 받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말투도 굉장히 차분한 이런 분들하고 덩치 크고 낯이 있고 그러는데 문신하고 있고요. 입만 열면 욕하고 거칠게 말하는 아이고 두 사람이서 좁은 방에서 같이 며칠간 살아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그 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것이고, 뭔가 문제 있다고 느낄 것 아닙니까? 그게 폭력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위압감을 주는 아이들을 순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교류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자갈돌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는데, 그들의 가정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비행청소년들 보면 아버지한테 밤새도록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아이들도 많아요. 형들한테 그 주위에 사는 형들한테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기절해가지고 애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거칠어집니다. 법정에서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그냥 처벌만 하고 끝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처벌받았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네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아이들을 하고 만나고
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북토크도 하고, 그 다음에, 예, 인문학 교실도 하고, 그 다음에 봄, 가을에 극기 산행도 하고, 매주 금요일 축구단 활동을 하는 것도 이 아이들을 판사님이 가까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야단치고 해서 성품을 가다듬어서 여러분들 또 올해들 만났을 때 부드럽게, 그래도 부드럽게 여러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점을 놓치고 계세요. 처벌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하고 만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어른들이라면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 곁에 어떤 좋은 친구를 붙여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판사님들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범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줄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소년분류심사원도 여러분 전국에 만들어야 되고요. 소년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소년원하고 소년교도소는 다릅니다. 교도소는 형벌을 받아가는 곳이고 소년원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격리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소년교도소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김천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소년교도소가 여자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남자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남자. 그럼 여자아이들을 위한 소년교도소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성인들과 같이 생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배우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위한 소년교도소가 하나 있다는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부산의 아이들도 김천근에 가고, 대구 아이들도 김천에 가고, 광주 아이들도 김천에 가고, 경기도 아이들, 서울 아이들, 대전 아이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구가 됩니다. 전국구가. 여러분, 조폭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동안 이름이 붙여졌어요. 칠성파, 신입세기파, 그 다음에 김해 삼방파. 최근에 여러분들 롤스로이스 남 사건 보신 분 계실 건데, 그들이 속해 있는 조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또래 조폭입니다. 이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같은 또래들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소년교도소 하나의 문제점과 연계시켜 보시면 얼마나 큰, 지금 우리 국가가 교정정책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에 관한 법률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개선될 곳이 많습니다. 소년교도소 만들어야 되고, 소년교도소, 여자아이들을 위한 소년교도소 만들어야 되고, 소년원 정설해야 되고, 소년교도소 정설해야 되고, 소년원도 더 정설해야 되고, 회복센터도 더 정설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견과 혐오를 쌓아가는 동안 국가는 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견과 혐오가 거쳐야지만이 여러분 소년원에 대한 실상을 볼 수가 있는데, 편견과 혐오로 여러분들을 눈을 막고 있으니까 국가는 편해요. 소년교도소 만들 필요가 없거든. 청소회복센터 만들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개 속에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통찰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사님, 그 소년원 아이들 식사 시간하고 식사비, 그거 제가 듣고 충격이었는데, 예.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신 거 좀 개선이 예. 됐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아까 선정되에 관한 법률 중에 또 고쳐야 될 게 식사인데요. 여러분 중학생 급식 비용 제가 대충 학교 만사소년이 간다 하면서 북톡하고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대충 4,6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중학생 점심 급식 비용, 국가가 책정한 비용. 여러분 무료로 식사 드시지 않습니까? 그 소년원 한 끼 급식 비용이 얼마냐면 2,200원이에요. 2,200원. 그거는 주로 절반도 안 되네요.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학교에서 급식 먹고 돈 있으면 편의점 가서 사 먹죠. 소년원 편의점 없어요. 그럼 국가는 간식을 주느냐? 국가 간식 안 줍니다. 교도소에는요, 가족들이 돈을 보내주면 영치금으로 사식을 반입해서 먹을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식당에서. 소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로지 2,200원짜리로 새끼를 버티고 살아가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강연을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그 정도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의의 핵심 원리는 뭡니까? 같은 것은 같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사회학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들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손전판 처음 시작할 때 급식비용, 한 끼 급식비용이 1,550원이었어요. 그럼 2,200원이면 1년에 50원씩 올렸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4,000원 정도 해도 20억도 안 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산이 수백조가 되는데. 학교에 교육청에서 컴퓨터 여러분 패드 같은 거 몇 개만 안 돌려도 그 돈도 나와요. 그런데 네. 그 더욱 문제는요. 그게 조리사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6시에 퇴근해. 아이들은 6시까지 식사를 마쳐야 돼요. 아,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열차 시간은 쫄쫄 굶어요. 이수정 교수님이 소년원을 연구를 했습니다. 재비행률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분야로 부분으로 나눠서 연구했는데 이런 연구도 했어요. 소년원에 가면 직업교육과가 꽤 됩니다. 저가제빵, 용접, 자동차, 중장비, 골프, 그다음 미용, 네일아트. 이 직업교육 중에 직업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왔던 아이들 중에 재비행률이 가장 낮은 과가 어디냐 조사했는데 어딜까요? 제가 제가 제빵인 것 제빵반입니다. 같은데요. 왜? 네, 연습하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분이 기사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윤이가 아까 질문 후반부를 못한 것 같은데, 아윤아 질문 후반부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소년범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고 되게 부정적인데, 판사님도 가끔씩 소년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소년범들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자와 범죄는 분리시켜라. 여러분, 그들의 행위를 보면 미워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또 기회를 주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아까 잡초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선다면요,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많이 안 들어요. 그래, 제보고 판사, 다른 분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강주환이라고 합니다. 판사님의 통찰력과 비행소년들에게 보이신 따뜻한 관심이 잘 드러나는 책, 내가 만난 소년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 읽은 이 책 내용 중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인 쇠유를 읽고 질문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30km 국토순례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이 책을 읽은 덕분인지 국토순례에서 힘들던 구간에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 한국에도 천정호 판사님이 계획하고 계신 쇠유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쇠유 등 청소년 도울 프로그램에 대한 판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세이유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 나는 걷는다라는 책의 저자가 책 인쇄 수익을 가지고 이제 프랑스 가정법원하고 협의해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걷자고 제의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스페인 산티아고 길에서 이탈리아까지 1800km를 3개월 동안 걷습니다. 걷는데 방법은 어른 1명, 아이 1명 이렇게 걷게 합니다. 그 여행을 종주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만사소년에서 2인 삼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인삼각은 뭐냐면, 인삼각 경기는 발을 묶어서 뛰는 건데요. 저희들은 마음에 발을 묶고 제주도 올레길을 8박 9일간 걷게 합니다. 지금 45번째 팀까지 갔고, 다음 주에 46번째 팀이 갑니다. 비행청소년들에 있어서 1대1 도보 여행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국토순례 하게 되면요, 어른 1명, 아이 1명 그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10명 이상 되면 어른들은 그 10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 지도자 몇 분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걷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비행청소년들은요, 위기청소년들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직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많은 지탄을 받아오고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좀 거칠다고 생각하지만요, 일을 시켜보면, 어떤 일을 해가라면 참 주저주저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집단 그 도보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중에서도 잘 걷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 가장 못하는 아이가 생겨요. 10명이 간다면 1등에서 10등까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멘토로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인간인지라 그 어려운 그 국도순례 코스에서 이것을 어쨌든 무사히 마치게 하기 위해서 못한 아이들한테 빨리빨리 가자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질서를 지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또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상대적 1등감 때문에 거기에서 온전히 자기 마음을 못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그 쇠유는요, 이것을 방지하자. 오로지 한 아이가 존중받도록 하자. 그래서 어른 1명, 아이 1명 갑니다. 저희들도 인삼각 프로그램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카드를 사단법인 만선에 주고요. 그 다음에 그 8박 9일 동안 숙식을 다 우리가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음식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냐면요,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한테 줘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뭔가를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멘토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가 라면 먹자면 라면 드십시오. 아이스크림 먹자면 아이스크림 드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변할 겁니다. 진짜 많이 변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우울증 약을 진단받아 가지 않으면 못 보내주겠다 하는 것을 걱정 말라고 해서 우울증 약을 끊고 가서 그 여행 참가한 이후에요, 우울증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공황장애 걸렸던 아이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8박 9일 동안 약을 먹지 말기를 바란다 했더니 약을 안 먹고 지금 축구단에 와가지고 열심히 축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다루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약으로 통제하면서 쉽게 다루려고 하는 게 저는 매우 불만입니다. 비행청소년들하고 그 여러분들만큼의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일으키면 병원에 찾아가서 약 처방받아가지고 약으로 다스릴 거면 그 아이는 내가 망가져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못 살립니다. 그래서 인상각이라는 게, 갔다 오신 분들은, 멘토들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여행이라 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추억과 여행이 됩니다. 예. 세상에 버려질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살려내야 될
존재고, 그것은 그렇게 만든 것은 어른이지 그 아이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기회를 줘서 고쳐주고, 예, 순화시켜주고, 성품을 변경시키고 노력해놓고 20살 넘어가면 그들로서는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님 쓰신 책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말만 듣고도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잘못했다, 뭐 나쁜다, 막 온갖 비난을 듣던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에게서 또 게다가 판사님에게서 너희들도 뭐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 우리도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해 그 말만으로 그 아이들이 참 위로를 받고 또 변하는 걸 보는데 질문도 좋았고 또 우리 감동적인 얘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이희원 질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이효원입니다. 먼저 판사님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기 전 저는 비행소년이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소년법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은 후에는 이들의 범죄나 행동 뒤에 가르쳤던 그들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저지른 것은 당연히 잘못한 일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16쪽에 하루에 여러 소년들은 재판을 해야 해서 각 사람마다 3분 정도의 재판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였고 이걸 컵라면 재판으로도 표현하셨는데 현재는 5분에서 10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들과 관련된 법원의 수를 늘리면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또 재판 시간에 대한 개선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개선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년재판은 당일날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아이들의 얘기, 부모들의 얘기, 교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3분 동안은 아무런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판사님은, 소년부 판사님들이 미리 기록을 다 보고 빽빽하게, 촘촘하게, 꼼꼼하게 메모를 한 다음에 미리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처분을 예상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요, 교토가정재판소 판사에 가봤는데 한 건에 1시간 합니다. 와, 그래서 아이한테 충분한 얘기할 시간을 줍니다. 부모님한테도 주고 교사도 참여하셔서 얘기하고, 호통 칠 필요 없이 한 40분 정도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소년은 10개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52개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우리는요, 전국에 17개인가 밖에 안 됩니다만 일본은 52개입니다. 소년원 하나, 가정법원 하나 이런 체제가 돼 있어요. 그 지역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안 보내고 안 섞겠다는 겁니다. 아까 또래 조폭 얘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소년수, 가정법원 수는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희원이 얘기가 됐죠? 자, 그러면 은성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고은성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 재비행률이 참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비행률을 막으려면은 국가가 비행 청소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부모가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바뀌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지, 어느 점이 가장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지겠죠. 그러나 소년들은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약하고요. 어른들도 약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조차 그런데 아이들은 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출되는 환경이 너무나 해롭습니다. 그 의지를 계속 해 나갈 힘이 없어요. 이런 예를 들까요? 오늘 판사님한테 야단받고 진짜 교육 잘 받고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갔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는 이혼해가지고 아무도 밥을 안 해주고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아이를 폭행한다면 그 아이가 재배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과연 며칠을 갈까요? 근원적인 것은 아이에게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위해서는 환경을 조정해 줘야 되고요. 그 환경 조정을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회복센터를 시작하고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예찬입니다. 제가 이번 기말고사로 인하여 책을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법원에서 근무하셔서 그런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인지 저한테는 소년범은 오히려 그냥 부정적인 존재,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담은 호통을 찌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데 판사님은 어떠한 계기로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제,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또한 어떠한 계기로 소년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 궁금한 거는 우리 예찬 군이 이 부정적인 느낌을 저도 존재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여기서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게 비약이 돼요. 본인은 부정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 해놓고 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것인지 어떻습니까? 원래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말들도 듣다 보니까 이게 마냥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왜 아이들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까? 부정적인 이야기 자체를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 험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좀 더 때문에. 좋은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험한 얘기만 해주시고 그런 선입견을 심어주셨을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좀 더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조심해라 하면 내가 조심해야 됐다 생각해야 되지, 왜 부정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삶의 태도입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갈무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 답변을 해드리자면, 호통을 치게 된 것은 아까 말했죠. 3번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경각심을 안 가져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법정에 오면 겁이다. 경찰서에 가면 조금 겁이 납니다만, 소년법정에 가면 판사님들이 고분고분하게, 어떤 분들은 종형어도 쓰거든요. 오늘 3번에 끝나면 이 아이들이 이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혀 소위 말해서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호통을 안 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년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엄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내 측으로 돌려보낼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오면 각오하고 오라고 하는 입장에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그 호통이 악이 아닙니다. 저보고 호통치료라고 이름을 붙인 분이 보호관찰소 직원이에요. 판사님 호통 속에서는 단순한 악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재판을 하게 된 것은 제 그 유튜브나 이런 그 기사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고분하고 그렇게 해서 고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년재판을 하려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건의 변호사 선임률도 0.1%밖에 안 되는데 누가 이것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교회 간증 가면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시키셨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3,050명의 판사님들 중에 비행청소년 실상을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네가 적임자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울 줄은 판사님이 비행 청소년들을 변호한다 할까요? 그 아이들 편을 들어주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더라도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수치는 말 못하지만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러나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판사님 자주 뵙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뵐 때마다 존경스럽고요. 대단하다. 사람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은데, 돈에 여전히 우리가 얽매여 있지만 그걸 넘어서 자기가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욕도 많이 먹으면서 변호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아이고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하결이 하겠습니다. 예. 하결아, 스피커 켜고. 하결아, 스피커 네. 안녕하세요. 전 김포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정하결이라고 합니다. 먼저 판사님 책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질문은 판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재판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딱했던 사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유키즈 온 더 블락 혹시 보셨나요? 거기 하결아. 보면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늘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상, 다른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지금 대만에 번역되어서 출판되어서 판매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번역 작업이 끝나서 곧 출판될 예정이고, 북경에도 번역 계약을 체결하고 번역 중에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이렇게 충실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야, 너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판사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이라고 그럴까요? 마무리 말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여러분 끝난 다음에 우리 다들 스피커 켜고 아까 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박수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천 판사님 아이들 위해서 시간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들에 최대한 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뭐 당부라든가 뭐 또 격려의 말을 할까, 고맙다는 말을 할까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질문과 또 열정, 예, 여러분들 굉장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신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야 될 기둥과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영어로 하면 리더입니다. 리더십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리더의 의미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한 발짝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동행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팽개치고 갈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도움 손길을 내미시고요. 한 사회의 수준은 어디에서 정해지겠습니까? 서울대에서 정해지겠습니까? 비행청소년들에게 대해서 정해지겠습니까? 이게 윤리희의 물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물통이 있으면 이 높이가 일정합니다. 땅바닥에서 위에까지 높이가 나무로 만든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엮어 가지고 옛날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물통의 둥근 맨 위에 부분은 높이가 일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물통을 어떤 분이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었어요. 한쪽은 2m고 한쪽은 50cm입니다. 그런 식으로 물통을 둘러가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그 입구가, 둥근 입구가 기울어져 있겠죠. 자, 여러분, 높이가 균일한 1m짜리 높이의 물통하고 한쪽은 2m고 한쪽은 50cm의 물통하고 어느 쪽이 더 물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1m입니다. 50cm, 2m짜리 물통은요, 50cm 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2m까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회의 수준은 여러분같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 밑에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여가봤자 대한민국 전체, 교회 전체의 수준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낮은 수준에 있는 분들을 끌어올려서 높이를 점점 높여야지만이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 전체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었을 때 그런 마음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아들, 딸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된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스피커 켜고요. 오늘 우리 매번 최고의 저자님, 작가님들이 오시는데, 판사님. 네. 예. 계시는군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서 안 보여가지고. 자, 우리에게 아마 최고의 경험, 우리 아까 말하지만 선입견들을 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또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해 준다라는 또 격려도 해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들 스피커 켜고요. 우리 판사님에게, 작가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말과 함께 마무리하고, 끝난 다음에 우리 판사님 나간 다음에 잠깐 제가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고의 시간으로 만나주신 우리 판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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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